미국 정치 관련 현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정치 브리핑 원보트 코올리션의 대표 활동가 장성관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성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발언들 또 행정명령들을 정말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세를 여러 방면의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27일 공화당 연방하원 컨퍼런스에서 관세 부과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보편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은 나오지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언급은 많이 했는데 사실 언급이라기보다 시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행정명령은 나오지 않았고 사실 취임 전부터 워낙에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정권에서는 경제적인 주된 무기가 보편 네. 관세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이나 오바마 정권 때는 적대 국가를 상대로 경제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제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이란이나 러시아 등이 있겠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재 대신에 관세를 매긴다. 그것도 특정 국가에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네. 그렇게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는 그 콜롬비아에 대해서도 그 관세 부과를 했다가 한 9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추방자들을 태운 네. 비행기를 착륙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를 매기겠다. 말하자면 협상 카드로 쓴 건데요. 네. 그래서 콜롬비아 대통령도 우리도 관세 매길 거다라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9시간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원하는 사안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압박의 그런 무기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행정명령으로 될 확률보다는 제 생각에는 법안을 통해서 태제 개혁이나 또는 다른 감세 정책에 끼워서 법안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화당 내에서도 꽤 많은 의원들이 보편 관세가 아니더라도 관세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왜 그렇죠? 짧게 말씀드리자면 공화당 안에서도 이념적으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최근에 공화당원들, 그러니까 마가 성향의 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의원자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트럼프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전통적인 공화당원들, 그러니까 뭐 레이건이나 조지 W 부시 시대에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삼는 그런 보수주의자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보수주의자들이나 공화당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무역, 또 사실 조지 W 부시 시절까지만 해도 이민자들 더 받아야 기업 활동이 잘 돼서 나라 경제가 산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는 이제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트럼프의 표현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네네. 신자유주의나 기존의 보수주의랑은 전혀 다른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원에서는 아직까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그런 좀 더 말하자면 연령대가 더 높은 또 그만큼 정치 경력이 긴 의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과 또 트럼프의 말하자면 후광을 타고 의회에 입성한 마가 성향의 의원들 둘 사이 입장이 대립하는 거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뭐 H-1B 비자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대립이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의 이념적인 재편, 재정립 시기에 있기 때문에 특정 입장에 아직까지 무게중심이 확 쏠리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당장 이번 주 토요일인 2월 1일부터는 뭐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콕 집어서 이런 네. 나라들과 날짜까지 말을 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에게는 이 국가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국가들입니다. 네. 캠페인 때도 그랬고 일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요. 캐나다와 멕시코의 같은 경우는 나프타, 또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는 나프타를 새로 협상을 해서 USMCA라는 그런 조약을 맺었죠. 네. 이번에 들어오면서도 USMCA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오래전부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USMCA를 재협상하고 재협정할 때 조금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으름장을 놓는 게 아닌가라는 게 들고요. 네. 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통상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으면 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끌고 올 수 있다. 제조업의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대 국가로 치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단연 중국이 가장 큰 국가인데요. 그런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는 뭐 10%, 네. 25% 이야기한 적도 있고 날짜를 시점을 물어봤을 때는 뭐 2월 1일 정도 생각한다라고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또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요즘에 중국이 좀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 좀 유예할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든지 틱톡 같은 경우도 사실은 틱톡의 모기업이 중국 공산당과 유착 관계가 의심이 되어서 미국 기업으로 판매를 하지 않으면 기업 활동을 금지하겠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이든 전에 트럼프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는 75일 유예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협상의 가장 큰 특징은 예상할 수가 없다. 예측 불가한 네. 그런 건데요. 네. 그걸 통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무엇이 됐든 그 상대가 누가 되었던 협상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좋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측 불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어제 공화당 연방하원 컨퍼런스 이 자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3선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치 연일 농담처럼 또 농담이 아닌 듯이 3선, 4선을 하면 영광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3선 허용을 위한 개헌 결의안까지 제출이 됐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3선, 4선 가능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런 표현이 좀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진심을 이렇게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게 네. 당연히 그렇게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 자기한테 박수 쳐주고 더 오래 있고 잘한다고 듣는 거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유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나 좀 더 나 잘하고 있지 이런 느낌인데요. 일단 3선, 4선으로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개헌의 과정은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몇 주 전에도 방송에서 ERA라고 하는 성평등 조항 대한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헌안이 통과한 게 58년이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50년이 걸린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먼저 개헌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한 다음에 전국 주의 3분의 2의 주의회 또한 비준을 해줘야 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거기에 다시 서명, 사실 발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발표를 해야 수정헌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또 그렇게 많은 주에서 주의회가 동의를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중에 개헌이 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설령 이렇게 3선이 가능하게 개헌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재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이 헤드라인이 처음 나왔을 때 온라인에서 많이 댓글로 달린 게 오바마가 이 글을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반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도 해리스도 인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오바마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 오바마가 못 나오면 미셸 오바마 여사라도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2016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3선이 가능하다면 오바마가 트럼프보다 최소 20년 이상 젊은 입장인데 또 다시 출마하지 못할 법도 없는 것이고요. 네, 꼭 트럼프에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트럼프에 말하자면 구애를 하는 그런 결의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민 세관 단속국의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 이민자에 대한 단속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27일 오늘 아침에도 뉴욕시에서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다라는 뉴스가 헤드라인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까지 직접 브롱스에 와서 이민 단속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하루 평균 이뤄졌던 체포 건수에 비해서 현재 지난 일요일에는 뭐 거의 3배, 지금 월요일은 거의 4배 수준으로 체포 건수가 급증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상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아이스, 그러니까 이민 단속국의
예산이 네. 충분하게 편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두 가지를 짚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런 대규모 단속 작전에 아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연방정부의 사법기관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경 단속국 CBP 또는 뭐 US Marshal 연방보안관 네. 또 DEA 마약 단속국 심지어는 FBI까지 동원이 되어서 이런 작전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그만큼 많이 단속을 하고 또 단속을 해서 구금을 하면 구금 시설도 모자른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아까 한 8만여 명 더 수용할 수 있는 그 구금 시설도 또 늘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구금 시설도 늘리고 트럼프 정권에서는 특히 이제 외주로 많이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private prison이라고 하는 민간 감옥, 이런 구금 시설에 용역 계약을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수용 인원을 늘리는 방안인데요. 사실 그것을 막으려고 바이든 정권 때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정부가 더 이상 민간 구금시설, 민간 수용시설과의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첫 주 안에 취소했던 행정명령 중에 그런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보다 대규모로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바이든 정권에서는 말하자면 좀 물 밑에서 조용히 진행을 했다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는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셨다시피 국토안보 장관까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언론의 이목을 끄는 그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민 단속국에서 교회, 학교 그리고 병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었던 행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지난 행정부에서의 그런 지침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어쨌든 빠르게 대규모로 진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는 말이지만 이거는 이민 단속보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늘리려고 하는 작전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고요. 또 아이오와나 사우스다코타 같은 곳에 있는 곡식 그러니까 음식 가공 공장 같은 곳에는 사실 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많이 노동자로 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일터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도 왕왕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중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방이 되고 체포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체포 단속에 있어서 저희가 우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포 단속이 왔을 때 사실 그 단속 대상이 누구인지 제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연일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네. 지난주에 우리 뉴저지 뉴악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이 있었는데요. 그때 체포된 사람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도 여러 명 포함이 되었고 또 그중 한 명은 심지어 퇴역 참전 군인이었습니다. 용사였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현장에 있었던 한 목격자의 표현에 의하면 단속 그 요원들이 와서 신원 확인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고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만 수갑을 채우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범죄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하고 또 사회에 끼치는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별을 해서 이런 단속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모두가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곳에 인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또 소비자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작전이 히스패닉계를 대상으로만 치러질 것이라는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모두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정치 브리핑 원보트 코올리션의 대표 활동가 장성관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